원희룡 후보가 사실 얌전한 생님 같은 분위기였는데 막판은 약간 양손에 몽둥이를 든 분처럼 변하시더라고요. 차기 당대표로서 혹시 노리는 게 아닌가. 유승민 후보는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똑똑하기만 해.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고 대통령 후보로는 안 뜨시는구나. 유승민 후보가 드디어 태세를 전환한 것 같아요. 유승민 후보의 존재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힘들겠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당 입당 이후에 보면 많은 실망을 끼치고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이제 불안감. 네. 이재명하고 붙었을 때 깨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TV 시사끝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대선 후보를 4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2차 컷오프가 이루어졌습니다.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이 4명의 후보 중에서 1명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이 4명 부분에 대한 이 평가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 4명 4강 후보들의 향후 갑론을박이 또 여러 가지 이루어질 거고 아마 합정연행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을 이현주 전 의원,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모시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대변인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의힘 후보가 4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뭐 마지막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뭐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세 분은 뭐 당연히 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고 한 명이 누가 되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 속에서 이제 원희룡 후보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김 대변인 요 4명 짜여진 진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홍준표 후보가 1차에 비해서는 당원들의 마음을 좀 더 얻지 않았을까. 제가 정확한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1차에 비해서는 많이 따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먼저 네.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여전히 치고 올라가는 맛은 크게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어쨌건 뭐 대통령 후보로서는 굉장한 자격을 갖추신 분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뭐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있고요. 원희룡 후보가 사실 출마 초반만 해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 얌전한 생님 같은 분위기였는데 막판은 약간 양손에 몽둥이를 든 분처럼 변하시더라고요. 대장동 일타강 예.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저도 뭐 방송에서 뵙고 했는데 눈빛이 갑자기 살아서 움직이시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당원들로부터 좀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2000년대 중후반에 원희룡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황교안 그 후보가 4등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담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그림에 대해서 좀 예측을 했었는데 뭐 네. 예측대로 되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원희룡 후보가 올라옴으로써 원희룡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둘 다 약간 중도 보수의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그에 비해서는 좀 더 우파 보수의 입장을 어떻게든 가지게 된 것 같거든요. 본인의 개인적 성향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캠프와 정책의 분위기로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 그 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의 표를 유승민 의원과 원희룡 후보가 조금씩 나눠 가지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 홍준표 후보보다는 이 윤석열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한 4강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 4명의 구도를 분석했을 때 이현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제 원희룡 후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그냥 황교안 후보 아니면 원희룡 후보 뭐 이렇게 네네.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보니까 대장동 게이트로 이렇게 원 후보께서 재미를 많이 보신 것 같고요. 예, 드라이브를 엄청 했죠. 그걸로. 네, 그게 좀 통했던 것 같아요. 워낙 뭐 뉴스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잖아요. 대장동 게이트 사건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뉴스의 흐름을 보니까 어쨌든 기존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제도권 언론, 네. 제도권 언론이 원희룡 후보 편이었던 것 같아요. 황교안 후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등장을 별로 다뤄주질 않았다. 그렇죠. 아니 뭐 특히 막판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걸 많이 보는 네네. 편인데 이 경선 2차 경선 바로 직전에요. 네. 아유 뭐
1, 2위 후보보다 원희룡 후보가 더 많이 나오는 듯한 느낌이 막 나와서 네. 왜 이러지? 이럴 정도로. 네,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내세웠던 그 선거 부정 이런 건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지난번 총선의 패배, 네. 지난 총선의 패배라든가 또 그리고 선거 부정이 뭐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근데 너무 주구장창 그것만 얘기를 하니까 좀 이렇게 이쪽 진영, 우리 쪽 진영의 사람들한테는 네. 이렇게 대안부재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젊은 리더를 한 명이라도 이렇게 네. 포함시키는 게 약간의 여러 전략적인 가지. 선택이 있지 않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4명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4명의 어떤 패키지잖아요. 네. 이 패키지가 대국민 이미지한테 주는 영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런 어떤 전략적 판단에서 저는 뭐 제도권 언론 보수 진영의 제도권 언론 뭐 조중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뭐 특정 언론 얘기해서 그렇습습니다만 우리 쪽에 여러 이제 기득권 세력들 또는 뭐 이런 원로들 이런 분들이 뭐 전략적 판단한 것 같다. 예. 예, 그래도 젊은 사람 하나, 뭐 젊진 않아 이미 이분도 예. 이미 이분도 보니까 꽤 58세입니다. 우리 거의 나이가. 60이 다 되셨더라고요 네, 네, 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도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판단한 것 같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네. 유승민 후보는 참 안타까운 게 너무 이렇게 박식하시고 네. 토론 보면 야 그래도 유승민 후보 토론 제일 잘하네 이런데 근데 너무 토론 잘하고 너무 똑똑하시니까 어떤 느낌이 딱 있냐면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네, 나랑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너무 똑똑하기만 해 이런 거. 그런데 막 이렇게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너무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합리적으로 저기 네, 얘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거는 그래도 조금 뭐랄까 물론 요즘에는 능력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호를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또 다 알면서도 이렇게 허허하는 게 좀 네, 필요한. 네, 네. 그래서 형 좀 이렇게 아버지 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어른 같은. 네. 이제 그런 게 좀 아직까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는 안 뜨시는구나. 인기가 있긴 있어도. 그러니까 아하. 지지를 막 하고 환호하다가도 대통령 후보 물어보면 안 찍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대결이다. 네. 이게 이제 이번 3차 경선의 관전 포인트가 예, 그거다. 관전의 어떤 사람들의 관심사는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우리가 선출할 거냐. 오로지 여기에 지금 관심이 다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본경선이니까 이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막 갈등을 하면서 이제 특히 아직 결정을 못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여기에 굉장히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전에 이제 반문 네. 이걸 이제 상징하면서 네, 네, 네. 이렇게 쫙 해왔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당 입당 이후에 보면 많은 실망을 이제 끼치고 그다음에 특히 가장 문제는 토론 이후에 이제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이제 불안감.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재명하고 붙었을 때 깨지는 거 아니냐. 이재명이 보통이 아닌데 요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됐을 때 대통령으로서 잘할 수 있겠냐. 통치가 가능하냐. 네, 그래서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게 뭐 우리가 뭐 정치 보복이랄까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뭐 신적패를 청산한다 해도 5년 내내 그걸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국민을 잘 살고 행복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이걸 과연 민주당하고 협력하면서 할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 의문들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아주 인기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 후보를 다시 쳐다보게 되는 거죠. 네. 유승민 후보를 보고 싶은데 유승민 후보는 아직까지는 대통령 되기에는 조금 뭔가 2% 부족한 것 같고 네, 네. 그러면 홍 후보가 현실적 대안인가 네. 하고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지금 단계가 그 단계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두 분이 아주 이제 치열하게 박빙으로 가고 있다. 아. 예, 그렇게 봅니다. 김성애 대변인은 이 본경선이 지금 국민의힘 본경선이 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당원들의 표심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속에서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할까?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유승민이나 원희룡 두 후보가 과연 이 지금 현재 뭐 이른바 2강 1중 1약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흐름을 뚫고 어떻게 상승할 가능성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크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당원들이 최근이랄까 하여튼 대거 들어오고 젊은 있지 않습니까? 세대, 예, 예. 국민의힘에 굉장히 힘이 쏠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10만, 20만 명의 당원이 그렇게 밀고 들어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민주당의 사례를 보면 20, 30대가 뭐 10만 명씩 들어온다 이런 건 요즘 잘 안 그려지는 그림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의 어깨가 참 되게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네.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게 반재미건 뭐 어쨌건 20, 30대 특히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선호와 지지가 있는 겁니다. 어느 시점까지 입당하신 당원들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없지만 여튼 대부분 투표를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네네. 전제를 하고 한다면 당심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도가 좀 높아지긴 할 텐데 결국 홍준표 후보가 넘어야 될 산은 60대 이상의 어른층, 노인층의 지지입니다.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 2017년에 홍준표를 봤던 사람들, 너 되겠냐? 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녹일 것이냐. 뭐 여기에 승부가 갈릴 거라고 보고요. 윤석열 후보는 거꾸로 지금까지는 뭐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말실수도 있고 했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말실수가 잦아지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실수라고 포장을 하고 있는데 실수가 아니라 이분의 세계관이 그렇다는 것이 자꾸 입증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아니다라고 언론에서까지 포장은 해주고 있지만 과연 저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실 말실수를 넘어서는 게 뭐 그 손발로 하는 노동 인도도 요즘 안 해. 그러니까 아프리카 비난이라고 나오지만 그 중간에 인도도 요즘 안 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거기다 아프리카까지 연타로 치는데 그러니까 언론이 한 번에 이슈를 삼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야기 한꺼번에 나오는데 이게 조금만 자유롭게 얘기하는 환경에 가면 이제 이게 풀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지금 현재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는 이 정책단들의 원고로 과연 메꿀 수 있느냐. 아하. 그래서 이현주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분에게 이 대한민국의 이 국가 5년을 미래를? 맡길 수 있느냐라는 그것에 대한 중도층들의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런 점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있더라도 이재명이라는 캐릭터는 하지 저 사람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예. 뭐 의견이 다르지만 네. 어쨌든 하긴 할 것 같다. 해가는 과정인데 윤석열 저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어느로 뭐 그런 그림이 안 그려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유승민 후보는 최근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세게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지난번에 있었던 주도권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를 두들기는 건 정말 제가 보기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하시는데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스탠스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난번 KBS 토론에서 끝나고 나서 윤석열 네. 후보 측의 해명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료를 낸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유승민 캐릭터라면 그거 됐어 그냥 하지 말고 넘어가 이랬을 텐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이 들었던 얘기들을 하고 막 공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네. 이것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니까 유승민 후보가 드디어 태세를 전환한 것 같아요. 진흙탕 들어간다. 상당히 이제 공세적으로 진흙탕 들어간다. 진흙탕 들어가겠다라고 마음먹고 지난번 같은 경우도 무슨 국회 청문회 하듯이 그러니까요. 윤석열 후보를 깜짝 놀랐어요. 한 8분 가까이 그렇죠. 계속 몰아세우는 야. 모습에서 천공 아십니까? 야. 뭐 예. 왕자 아니, 뭐 뭐, 그렇죠. 뭐 말까지 막 이렇게 언급하면서 부인도 막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들이 일단 지지율을 조금 올리게 할 텐데 네거티브로 많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여튼 그래서 유승민 후보의 존재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하. 원희룡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사실은 뭐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근데 이제 하나 성공한 건 있습니다.
제주도 도지사로서는 완전히 탈피를 했다. 아, 네. 더 이상 제주도의 정치인이 아닌 상태로 제주도. 중앙무대 복원은 성공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 초반에 이 각을 세웠던 것은 차기 당대표로서 혹시 노리는 게 아닌가. 뭐 이건 아무런 근거는 없지만 그냥 평론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원희룡 후보가 이번 인지도 상승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다음번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세우려고 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이번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팀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이것 역시도 아무런 근거 없는 저의 원희룡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좀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무래도 되지 그렇게 않을까? 되면서 당신은 대권 후보, 나는 그 이후에 당대표 이런 그림으로 편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건 말 그대로 순수한 제 예측을 네.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현주 전 의원,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모시고 국민의힘 4명의 후보의 장단점 그리고 향후의 전망까지 분석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